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3년 뒤 입주 물량은 아무도 모른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왔는데 여러분들 만일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뭐 강의 같은 거 가시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년 뒤에는 물음표를 찍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좀 물음표를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1년 뒤에 물량, 올해 물량, 1년 뒤, 2년 뒤 정도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조금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는 사실 다 알지만 우리가 조금 정리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 끌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4년 뒤, 5년 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가 액션을 취할 때 네. 더 큰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하는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실이나 뭐 부동산 지인이든 뭐 호갱노노든 이런 자료들하고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피스텔을 아파트랑 같이 공급되는 오피스텔을 넣는다 뺀다, 뭐 임대 물량을 넣는다 뺀다에 따라서 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적정치 이론치 있습니다. 이거 뭐 워낙 이제 영상 많이 보시거나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죠? 네. 인구수 곱하기 0.005. 네. 그죠? 그리고 뭐 이거는 꽤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다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실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시장 전망 강의 때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오늘은 그냥 이 적정 이론치 이것만 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예.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올해 물량 작죠. 네. 그렇죠. 작년에 작은 것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내년의 물량도 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적정치를 비교하고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조금 시장이 풀렸던 이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 변수 중에서 시기에 따라 힘을 크게 미치는 팩터들이 있고 네. 어쨌든 물량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작년 말부터는 물량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27년 입주 물량 과도하지 않고 28년 입주 물량 작고까지는 확실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29년 물량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26년에 분양을 했을 때 보통 1년, 2년,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때는 우리가 지금 모른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뭐 했냐면 입주 물량 막 계산하면서 3년 뒤에 입주 물량 작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런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분양 후 입주 기간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21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21년에 만 세대가 조금 넘게 아파트를 분양했거든요. 예. 부산에서. 근데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9,200세대였습니다. 아,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분양하고 나면 3년 뒤에 입주 물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하는 게 맞았어요. 2022년 볼게요. 22년도 보면 여기 약간의 물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가요? 3년. 3년 뒤에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23년, 24년, 25년 들어오면서부터 약간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23년 볼게요. 23년. 23년에 좀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예. 보면 이때 시기에 분양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친 아파트들이 몇 군데 분양하면서 뭐 0년차, 1년차, 2년차도 있지만 주로 많은 건 어느 시기냐면 3년 후, 4년 후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는 3년 걸린다고 하지만 주상복합은 또 4년 걸린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층이 높다 보니까 지하 쪽으로 파일도 깊게 박아야 되고 그다음 한 층 한 층 올릴 때 양생하는 경우에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23년에 분양을 해서 여기 4년 후에 입주한다고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 안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DIL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에코델타 시티 쪽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층이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사 기간이 4년짜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네 쪽에 롯데 시그니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하나 분양을 했잖아요. 네. 저 수안동 쪽 아래쪽에.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빼고는 이 물량도 전부 다 그렇게까지 주상복합인 아파트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3년 뒤에 입주 물량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 분산되기 시작하네 이런 거죠. 네. 24년 볼게요. 뭐 24년은 사실 3년 뒤에 조금 몰리긴 해요. 네. 몰리긴 하는데 이때는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5년 뒤에 아파트 이런 거 나옵니다. 물론 얘도 스토리는 있습니다. 네. 어느 아파트냐면 대강 로제비앙이에요. 근데 거기는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게 잡히긴 했고 네. 어쨌든 우리가 놓고 보면 4년차, 5년차 물량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 네. 특히 작년 분양 물량 보시면 이게 3년 뒤에 입주, 4년 뒤에 입주, 5년 뒤에 입주가요. 예.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6년 뒤에 입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5년 뒤에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가 이제 남천 아니죠. 센텀 레일이고 네. 그 6년 뒤에 나오는 게 서면 서밋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주상복합이니까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긴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주상복합이 4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5년, 6년 차 일반 아파트들도 3년보다는 4년, 5년짜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보면 과연 2029년에 3년 뒤에 예. 입주 물량이 올해 분양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6년 올해 분양하는 물량이 1년, 2년, 3년 뒤에 분양할 거죠. 네, 입주.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입주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한 16,0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5,000 정도, 뭐 작년처럼 5,000 정도 이래 입주 물량이 쌓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들은 한 이렇게 4년 걸릴 거고 어떤 아파트도 5년 걸린 아파트도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 뭐 6년 걸린 아파트들도 뭐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났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27년도 분양을 할 겁니다. 27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입주 물량이 주로 어디 쏟아지면 여기 쏟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5,000 올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5,000 정도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028년에 8년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30년부터 쌓이기 시작하죠. 네. 그럼 5,000 여기 또 뭐 한 5,000 여기 또 한 5,000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제는 3년 뒤가 아니라 4년, 5년 밀리기 시작했다는 특징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29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하면요 2030년까지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31년은 사실 몰라요. 네. 저희가 뭐 지금 뭐 저기 중동 쪽에서 좀 사태도 터지고 경제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경제 사변이 없어서 시장이 좀 풀린다 하면 어쨌든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더 부산은 더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이때 분양 물량이 많아서 이 사각형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정 선을 안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나 실구자 입장에서 꽤 큰 의미를 가지는데 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면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6년에 입주 물량을 작은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첫 매도 타이밍이 27년, 28년 이때 나오거든요. 예. 갭 투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입주 물량이 적은 건 확인이 됐는데 만일에 9년하고 30년도 작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매도하기 쉽겠죠. 네. 물론 내가 팔려고 할 때 뭐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그러면 또 이 매도하려면 가격을 좀 깎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럼 또 억지로 안 팔 필요가 있어요. 2년 뒤에 다시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9년, 30년.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을 가능성이 낮아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긴 합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내가 갭 투자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실거주자분들 입장에서도 타이밍이 좋은 게 물론 신고자분들은 3년 뒤에 팔지 4년 뒤에 팔지 5년 뒤에 팔지 몰라요. 예.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사고 아파트 가격 내려가면 기분은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안 좋죠. 안 좋지만 이게 입주 물량이 1년이 아니라 2년, 뭐 3년, 4년 이렇게까지 입주 물량이 작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이 사이에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갈 확률은 많이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런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기분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9년 물량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매도 타이밍을 이때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는 3년 뒤에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시장은 갑자기 이제 입주 시기가 막 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네. 노동법 같은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최근에 거의 주말에는 작업 못하고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또는 안전 문제 때문에도 공기가 길어지고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터지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한 4년, 5년, 1, 2, 3, 4, 한 4년 뒤에까지 5년 뒤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 거란 걸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여기 그럼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많아질지
많아질지 또는 적을지도 모르는 변수 때문에 지금 26년에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건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네. 그죠? 왜냐 매도 타임이 그 전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나오니까 예. 제 생각에는 입주 물량은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좀 불안함이 덜 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입주 물량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공급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공급이 됐느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1,000세대가 조금 넘게 12,000 조금 안 되게 분양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예. 비율이 거의 50%가 넘죠. 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은근히 좀 공급을 했네요. 근데 이번 전체 세대수가 좀 작지 않아서 지주택이 별로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건설사 사업 시행자들이 땅을 사서 도심에 그냥 아파트 짓는 걸 저희가 토지 매입이라 그러거든요. 네. 비율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의한 공급도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에코델타나 뭐 이런 쪽일 것 같고 사실 신도시 공급도 토지 매입하고 비슷하죠. 거의 네. 거의 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제가 구분을 했고 어쨌든 빨간색 뭐 노란색 이렇게 레드 계열로 정리되는 친구들은 주로 뭐냐면 이제 도심에서 조합원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건설사들이 땅을 네. 사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색깔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비율이 재개발 재건축이 절반이 넘죠. 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따로 뭐 글은 안 적어드렸는데 빨간색이 재개발, 여기 살구색이 주황색이 재건축입니다. 네. 한 40% 정도가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또 절반이 또 넘어요. 여기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25년을 보시면 뭐 25% 밑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토지 매입 방식이 있죠. 네. 한 이 정도가 사실은 23년이랑 24년에 22년에 분양해야 될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분양을 미루고 하면서 막 1년 뒤에 입주하는 걸로 25년대로 확 그 분양을 한 물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물량은 정상적인 물량은 아닙니다. 네. 그 감안하면 이때도 재개발 재건축 비율이 한 30%까지 늘어나요. 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네.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17년, 18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일단 제가 만든 건 한 17년, 18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부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럼 신축에 대한 선호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그 욕심 그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럼 입주 물량이 빠지게 되면 신축 아파트를 에 대한 욕구들은 계속 시장에 맴돌고 있을 텐데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시장으로 갈 수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토지 매입 방식이나 신도시 공급에 의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신도시보다도 특히 토지 매입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만들어 보면 뭐 재건축도 분양가가 비싼 트렌드나 재개발 분양가나 이런 트렌드를 정리해 보면 사실 제일 비싼 게 토지 매입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신축은 가고 싶은데 아파트를 살려니 분양받을 수밖에 없고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 하면 네. 분양받으려니 가격이 너무 비싸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분양 가격은 부산 도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한계가 있죠. 위치가 땅이 공급될 수 있는 동네가 부산 핵심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이 건설비 때문에 또 그 동네를 기준으로 하고 보면 또 그렇게 또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면을 놓고 보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내가 입주권 하나 가져가는 게 어쩌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내가 취득하는 원가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네. 근데 뭐 고대장님도 이미 아시겠고 많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요즘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성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이 뭔가 모자라면 시장이 맞추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그 말은 언젠가는 이 재개발 재건축들 중에 상업성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분명히 조금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성 부분은요, 저희가 2020년에 생활권 계획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사타를 통과하고 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성의 기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한 3년 전에도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사업성 문제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네. 그게 최근에 이제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 나오고 분담금이 계산됨으로 인해서 이제 늦게 아시는 분들이 문제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는 거지. 사실 예전부터 조금 문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갈 지역은 몇 군데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재개발 재건축 강의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4시간 할 거거든요. 4시간 할 건데 뒤에 2시간이 뭐 할 거냐면 사업성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왜 중층 재건축이 어렵고 그 대지 지분 가지고 우리가 쉽게는 알고 있거든요. 대지 지분이 크면 좋다, 뭐 작으면 안 좋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뭉뚱그려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 딱딱 끊어가지고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왜 이 숫자는 되고 왜 이 숫자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재건축의 사업성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도 어디는 사업성이 좋고 어디는 안 좋고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진 거 맞아요. 재개발도 사업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금 구분을 소개도 해드릴 거고 어쨌든 그러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꾸준히 조금 보셨으면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강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예. 하트님, 이번에 준비된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예, 이번에 강의는 초보 탈출입니다. 숙련자들 오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는 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물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3월 29일 예.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용을 3시간 만에 끝내면 좋은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부산에서 듣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급 버전이고 어렵고 예.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초보 클래스로 하루 만에 탈출 가능하다 하니 예. 이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하죠. 그럼 네.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법을 중심으로 좀 많이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 많이 그렇게 들었고, 근데 오시게 되면 법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끌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 스토리나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엮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반 매매는 사실 조금은 단순해요. 네. 그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하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2시간은 주로 개념 정리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절차라든지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이 사업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진행될 지역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또는 사업성이 안 좋지만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2시간은 재건축 사업성 또는 재개발 사업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막판에 노도시 특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5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개인적인 예상은 해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성의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가능한 쉽게 좀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